이제 꼭 먹는 걸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글자나 디자인이나 저희 그 네이밍할 때 타이포 디자인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편인데 두 음절로 쓰는 게 발음하기도 좋고 모양이 좋았었고요. 외국에 지금 뭐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두 음절로 된 것 중에서 괜찮은 음식 이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뭔가를 만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애플 하니까 와플 생각난다고 툭 던졌는데 그때 딱 받았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SNS 서비스에 그때 PLE 뒤에 이제 전미사 붙이는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FFL이라는 스펠링 대신에 WAPL이라고 쓰면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원래 WAPL이.com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10년 정도 어느 등산가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꾸기 어렵겠다. 그래서 뒤에 뭔가를 붙여야 되겠는데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버징이면 애플 와플, 애플스토어, 어플스토어 가자 이렇게 정했고요. 실제로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CI를 만든 다음에 등록한 거는 우리나라 상표 등록이 한 45개 있잖아요. 45개 분류 중에서 소프트웨어업이 아니라 그쪽을 했어요. 그 진짜 요식업. 네. 상표 등록 제일 첫 번째 요식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 사업 성공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리면 1층에다가 진짜 와플 스토어라는 이름의 와플 가게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학교랑 큰 상관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그 학부에 있는 과들 중에서 컴퓨터와 상관이 있는 과를 가려고 했어요. 그게 산업공학과였었거든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학교 다니고 또 벤처 버블도 보고 뭐 꺼져가는 것도 보고 이런 고민을 했을 때 학부 선택을 할 때 그냥 컴퓨터랑 원래 잘하던 그 컴퓨터 쪽은 전부 다 성적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레포트만 내도 그냥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그냥 엣지로 세워서 가도 물론 잘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거를 하면 컴퓨터랑 그거랑 접목시키면 그쪽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았어요. 실제 뭐 원자력공학과, 핵공학과 막 이렇게 부르는데 뭐 원자력 그 기술을 다루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2학년 때 다 배워요. 그러니까 뭐 핵융합, 핵분열, 뭐 퓨전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건 2학년 때 다 끝나는데 이제 3, 4학년 때 계속 배우는 거는 되게 위험한 기술이잖아요. 거기 관련된 차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였었어요. 그냥 좀 심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뭔가 제가 뭐 자선 사업이라든가 사회공헌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빚지고 사는 건 싫은 것 같아요. 저도 창업하고 주위에 좋은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고 그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곱이 한 곱이 잘 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진심을 다한다가 저희 회사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되게 좋은 인연으로 또 엮이고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실리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그냥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고 저희 애플스토어는 뭐 사실 변화의 시기를 워낙 많이 겪고 있는 회사여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음이다 그러면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오글루다 그러면 인터랙티브 이북 플랫폼 이런 건데 저희는 그냥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서도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내부의 목표이자 외부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뭐 끝까지 차있던 사람들이 창업하는 회사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 걱정 안 하는 회사를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저희는 이제 꿈을 굽는다고 그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꿈을 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꿈을 굽는 걸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하는 저희 내부 직원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건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뭐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상권과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뭐 당장의 수익도 물론 중요한 이슈였겠지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분들도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분들한테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해서 처음에 이제 플레이스텝이라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출시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플레이스텝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개발은 거의 끝났고 이제 마이너 업데이트들만 준비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오픈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좋은 제휴관계들이나 기회들이 많이 와서 조금씩 이제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퀄리티 있는 앱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여서 7월부터 차기 서비스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컨셉인데요. 사진을 그러니까 아이폰이 그 하이엔드 디카를 대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진을 쉽게 찍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게 기술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술력이 아니라 감성 품질에서 좌우되더라고요. 카메라 앱들 더 성능 좋고 더 좋은 게 많지만 인스타그램이 성공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 자체의 그 감성 품질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팀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이었는데 디자이너들이 다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 필터에 대한 그 감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사진 필터 앱을 만들었는데 BM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플레이스텝에 올라가는 서드파티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텝에서 보니까 사진을 올리는 빈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플레이스텝에 이제 데이터를 확장시키기 위한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특정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만 특정한 필터가 열려서 그 장소에서만 그 필터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샤넬 매장에 갔을 때는 샤넬의 제품들이나 혹은 샤넬 스타일에 맞게 좀 블링블링한 필터가 오픈이 된다거나 또 반대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필터나 스티커들 있잖아요. 뭐 꾸미기 위한 그런 스티커를 받을 때 브랜드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들이 있을 거고 그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퀘스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동영상을 보는 것도 퀘스트일 거고요. 그 브랜드에 관련된 광고나 퀴즈를 푸는 것도 퀘스트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학습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만 키워주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 앱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퀘어드라는 이제 브랜딩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 소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빠르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앱을 통해서 저희는 자사의 이제 컨텐츠들을 다 하나로 묶는 건데 이게 지금 RSS 포맷을 채용하고 있어서 뉴스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다 채용하고 구글 리더랑 완벽하게 협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텝에서 제 친구들의 피드 같은 것도 한 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몇 곳하고 제휴를 했는데 소셜 커머스 비딩들이 이제 딜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럼 들어오면 실제로 이게 내부적으로는 웹은 아니지만 HTML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앱 내에서. 그래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소셜 커머스 딜이나 뭐 명품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바라볼 수 있다거나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치즈거든요. 치즈. 예. 네, 치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치즈에서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혹은 페이보릿 혹은 아니면 피처드 사진들도 하나의 스트림으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리드 전용으로 좀 더 편하게 뭔가를 보는 거로 집중을 하고 있고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좀 더 라이팅용, 그러니까 데이터를 부을 수 있는 용도로 계속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소셜 게임 파티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텝이 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플레이스텝을 저희는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 맞는 스퀘어드나 치즈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원래 플레이스텝 자체는 그 기저에 이제 퀘스트 API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내 위치,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든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퀘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발행하고 거기에 이제 광고 퀘스트를 심고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퀘스트 API라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 플랫폼이 현실 세계에서는 위치 정보, 위도 경도로 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액티비티를 쌓을 수 있고 가상 세계에서는 뭐 게임이라면 특정 게임의 특정 서버의 특정 그리드가 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면은 특정 책의
특정 페이지의 특정 위치도 위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들을 아우를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액티비티를 쌓는 거죠. 뭐 버거킹이라면 뭐 플레이스텝 체크인을 하는 플레이스텝으로 열심히 버거킹에서 체크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셜 게임에서 이제 시티류 같은 게임에서는 버거킹의 버추얼 아이템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버거킹에 대한 어떤 그냥 건물, 예쁜 건물이나 아이템 같은 것도 준다거나 반대로 소셜 게임 안에서 버거킹에 관련된 퀘스트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버거킹 플레이스텝을 통해서 버거킹에 가면 뭐 와퍼 세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또 온라인의 광고비 책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치를 좀 쌓아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조금 더 먹힐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종편이 나오지 아직 않았으니까 3-4개 채널만 방송 다 때리면 몇 억 안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전 국민이 거의 다 알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 그 광고에 대한 집행비, 대기업이나 뭐 이런 집행 비율이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90% 이상 가까이를 그쪽에 돼 있고 온라인 광고에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낮은 걸 가지고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렇게 온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광고 수단들이 나눠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레퍼런스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다 효과가 보장되어 있을 때 지출을 하시는데 광고 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판단들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든 잘 풀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의 그 사업 방향, 플레이스텝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플레이스텝이 더 빨리 열리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가장 메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패드 앱의 스퀘어드예요. 스퀘어드는 원래 아이패드 앱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갤럭시 포팅 작업 중이고요. 아이폰, 갤럭시 S 같은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도 포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보는 좋은 뷰어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뷰어한테 기대하는 건 페이스북 담벼락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되게 빠르게 잘 찾아볼 수 있는 뷰어를 만들었고요. 그 뷰어에 컨텐츠를 꽂아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텝도 하나의 컨텐츠 라이터로서 작동을 하고요. 치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나와있던 이제 저스트 시리즈들도 뭐 저스트 더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앱이었거든요. 그 기념일 정보만 클라우드에 올리면 스퀘어드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한 줄로 내 기념일들을 쫙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자사에서 지금까지 출시했던 앱들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를 이제 스퀘어드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모아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뭐 매거진이나 그다음 뉴스 같은 이제 컨텐츠 제공자들하고 이제 사업을 풀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그냥 태블릿 기반에서 좀 더 나중에 나간다면 이제 웹과 PC 기반도 준비를 하겠지만 당장 이제 태블릿 기반 안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잘 모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줬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선행 경험자로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회사 생활이 거의 10년, 14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끼리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만 놓으면 창업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파는 것도 있고 뭐 모아뒀던 돈을 터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잘 받던 연봉을 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이유는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였으면 창업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생계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빠지지 않으면서 버티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럼 한 달에 우리가 얼마를 쓸까?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런칭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봤는데 최소 1년은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직원이 조금 늘 때를 감안하더라도 1년을 버티려면 1억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채용한 분들도 이제 많은 양보가 좀 있었겠지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은 걸 포기하고 진행을 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네,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주를 하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려고 해서 계속 버텨왔고요. 적절한 시점에 이제 투자에 대한 안이 있었고 잘 진행이 되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몇 가지 고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좀 발현됐을 때 갑자기 막 목을 조여오는 순간들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 또 잘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진심을 다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의 수치로 말하는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서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결이 잘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나 생존의 급급해서 이제 외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로서의 가치가, 그러니까 당장 이제 윤택하거나 아니면 돈은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조금보다는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연들이 많이 닿아서 자금적으로 어려웠다가도 잘 풀렸다가도 어려웠다가도 풀렸다가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창업한다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1억까지 부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아이템을 정하지 않고 뭔가 문화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회사를 먼저 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준비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면 당장 돌기 시작하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하면 바로 10원이든 100원이든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먼저 아이템과 BM, 사업 계획서를 확실하게 갖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실험을 위해 필요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서비스를 런칭을 시키고요. 런칭을 시키면 그 정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씩은 나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굉장히 쥐어짜면서 창업자들이 많은 희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도 되게 타이트한 생활을 해왔다면 처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부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서 있고 확신이 서 있고 거기에 필요한 확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사업하면서 깨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자금을 일단 그 확신을 실현시켜보고 실현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한 템포씩 밟아 나가는 과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업할 때 잘 몰랐는데 요 근래에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울시의 가든파이프 쪽에서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 혹은 아니면 이제 예비기술자 창업해서 7천만 원 정도씩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제로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이렇게 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지만 조금 더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나는 사업하는 체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으면 보통 제로나 아니면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플러스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잘 이해해주고 잘 맞는 사람과는 더 큰 시너지를 내서 더 좋고 돈독한 관계를 맺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컨센서스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제 좋아서 장점을 갖다가 그 장점이 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장점이 아니었구나로 느끼면 실망감도 그에 맞춰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체이거나 어떤 진심을 준 것 같은데 못 받았을 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속상함을 좀 크게 느끼는 편이었는데, 저희 회사가 원래 3월 말로 계약을 체결을 한 게 투자회사 3곳에서 14억 펀드 라이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때 투자가 끝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그 투자 한 3곳 회사 중에서 한 곳의 심사역분이 그 개인의 거취 가지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그 계약서 이제 다 작성을 하고 이제 3곳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사이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절차만 남고 입금만 남아있던 상황이 있어요. 입금 일자나 이런 것들도 정해졌었고요. 근데 그 시기가 있어서 한 밥 다 먹고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됐고,
그리고 그 일주일 딜레이 된 덕분에 이제 그 회사에 워크숍이 있어서 또 일주일이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하고 레퍼런스 했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그 미국에 있는 스캐빈저라는 서비스예요. 구글에서 투자받은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8천만 불 정도 인수 제안을 받았던 그런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에서 어떻게 디텍팅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저희한테 이제 콜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기획이나 뭐 이런 모델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유사성이었고 저희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 IR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못 챙기고 내부에 있는 멤버들이 레퍼런스를 하면서 근데 사실 뭐 데이터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유사성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미국 회사와 국내 회사, 미국에 있는 법무사와 변리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법리사 했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 그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사라는 게 어떤 저희를 믿고 그냥 투자를 해주시면 불안감을 못 지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잘 융통성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그냥 되게 쉬운 한 단어로 표현을 했었어요. 저희 리걸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캐빈저랑 했고 그 문제가 디텍팅 되자마자 제가 다음 날인가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서 보스턴에 가서 그 회사랑 만났고 저희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자사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투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겁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불안하게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시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투자라는 게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십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사는 파트너십이 되는 투자사라고 생각했는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 입금이 되고도 남을 시점이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저한테 어떤 걸 요청하셨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투자를 유보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계약 조건 그대로고 무조건 투자할 거고 한데 이 문제를 일단 알아서 해결을 해봐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유보되겠다는 얘기를 해줬을 때 저희 입장에서 되게 답답했었어요. 왜냐면 끝났다라고 봐서 거기에 맞춰서 자금 집행도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들을 다 진행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확 그렇겠네요. 진짜로. 예.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 상증자나 이런 것들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감정적인 게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나는 같은 배를 탔고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봐라고 말하는 그 어떤 그 뉘앙스 자체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진행했던 그때 저도 투자에 대한 감이 처음엔 좀 적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그때 1년이 안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투자사, 유명한 투자사에서 뭐 약간 세콰이어 같은 이런 걸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세콰이어에서 투자받는 게 아니라 세콰이어에 투자받던 회사에 대한 인지도들이 있잖아요. 좋은 투자사한테 투자받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유명한 심사역한테 투자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좋은 밸류로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잘 몰랐을 때라 그렇게만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투자사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투자사들한테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간접적인 프로빙도 되고 더 열심히 하면 저분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던 시점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채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딱 이 회의실 딱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예. 저희 사무실 통틀어서 딱 저 문 하나만 다 열려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바로 미치거든요. 앉아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금적인 문제, 사업적인 건 풀면 되는데 그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타고난 천성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게 갑자기 굉장히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좀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압박을 받았고 결론은 투자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돈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믿는 사람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투자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결정 속에서 파트너십이 저는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도 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서 그분들과 좀 더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같지만 그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을
사업과 아무리 사업은 되게 냉철하고 돈이 되게 중요하고 냉정한 사업의 세계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가치를 믿고 거기에 대한 걸 되게 중점으로 두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되고 또 한 번 저희가 2주 정도 뒤에 그 투자사분들의 다른 조건으로 또 제안이 왔는데 그 조건도 몇 가지 이미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졌을 때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2번이나 제가 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투자자들도 굉장히 그래서 황당해 하셨던 것 같아요. 투자를 받는 회사가 투자를 거절한다는 게 콧대가 높다. 콧대가 높다는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제가 사업하면서 믿는 게 인연과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인연도 나쁜 타이밍에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채용을 할 때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뭔가 어거지로 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떤 분 보시기에는 배가 불렀고 혹은 아니면 콧대가 높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은 항상 탈이 나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맞은 것 같아요. 살면서 제가 꼭 유지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은 아쉬운 게 있으면 항상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싸움과 모든 결정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한테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 갖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커가면서 그런 걸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상태 자체를 항상 아쉬운 게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집을 좁혀갈 때도 있었고 뭐 외제차를 타다가 국산차로 바꾼 적도 있었고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제가 상관없이 우리 식구들이 좁은 집으로 가야 되거나 좋은 차를 타다가도 작은 차를 타야 될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왔을 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버티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개 됐을 땐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잘 놓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NHN은 뭐 좋은 회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뭔가 더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칭찬보다는 그러니까 뭐 시키는 일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걸로 돌아왔을 때 좀 답답함을 느꼈고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제 치킨집이나 뭐 김밥집, 분식집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때 되면 저희 얘기 한 중고등학교 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 미래는 좀 내가 먼저 챙겨보고 싶다. 근데 사람 도둑놈심보는 가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걸 갖겠다는 건 도둑놈심보이고 하나를 놔야지 또 하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놨어요. 뭐 어쩌면 뭐 저희 집이 그렇게 윤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이프가 또 맞벌이이다 보니까 그쵸 연상인데 얘기했죠. 항상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 7년 8년 됐는데 뭔가 끝에 몰리면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여태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해.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뭐 다음에 누굴 사귀고 이런 게 싫었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잘 안 헤어지고 끝까지 가면 결혼일 텐데 그냥 결혼해서 생산적으로 살자라는 생각을 좀 일찍 결혼을 했었고 대신에 결혼했기 때문에 뭔가 모든 걸 다 제 책임하에 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병특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살면서 이제 계속 4학년 때 3학년 맞추고 병특을 했었는데 4학년 때는 프리체에서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5일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학교를 점심때 잠깐씩이라도 갔다 올 수 있게 해서 졸업을 시켜주셨거든요. 한 번도 쉬지를 못했었어요. 대학원도 가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고 유학도 가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는데 다 그냥 포기하고 왔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흔쾌히 얘기를 해줬었고 네, 그냥 믿고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오르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차키 집어들고 그냥 나가요. 한 1박 2일 정도 뭐 바다가 됐든 어디 갔든 쏘다니고 그냥 바람 쐬고 들어오면 좀 풀리는 편인데요. 사업을 하고 나서는 사실 지금도 뭐 아이패드 손에 쥐고 있고 핸드폰도 있지만 자기 전에도 한두 시간 정도씩은 뭐 시장 동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데 잘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놓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금 체력적으로나 거의 한 1년 6개월을 100m 달리기 하듯이 마라톤을 달려왔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를 일부러 풀기 위해서 이제 퇴근 시간도 조절, 칼퇴근 웬만하면 해보려고 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쉬운 게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진심을 줬는데도 상처받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경험이 바풀이 되면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몇 번을 성격을 바꾸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아,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사람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씩 다시 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내가 진심을 다하면 알아주면 좋겠고 몰라줘도 조금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알아주는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와플스토어는 그 대외적으로 슬로건이 꿈을 굽는 가게 와플스토어, 영문으로는 와플스토어 We Bake Dream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추상화시킨 표현이라면 현실적인 표현의 1차적인 목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 걱정을 안 하는 회사예요. 되게 자유롭고 되게 멤버들이 뭔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생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1차적인 목표이고요. 2차적인 목표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차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알았으면 전 창업 안 했을 것 같아요. 창업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들보다 힘든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회사가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유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힘든 길이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덤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창업을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정석 대표님을 뵀을 때였었는데요. 노정석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현성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갔는데 저는 13579 가는 것 같대요. 근데 신현성 대표는 17, 20, 40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것만 결정하면서 가는 사람이래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사업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성향이 되게 디테일에 민감한 성격이고 하나하나 다 밟아가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느꼈다면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말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최근에 노정석 대표님 만나 뵙고 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자기만의 권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중에 보면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갔던 사람들이 성공하면 저 사람은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짜치는 것들은 다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디테일한 걸 다 짚어서 간 사람이 성공하면 디테일에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디테일한 걸 했던 사람이 실패라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고 중요한 것만 잡아가던 사람이었다면 놓치는 게 많아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정해져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려고 저도 노력 많이 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만족하고 어떤 게 내가 성공하는 방정식에 가까운 건지 자기만의 그런 권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기울이는 시간에 자기하고 자기 팀을 돌아보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아직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